오늘부터 NCS 기초반 시작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잠시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도 한 이제 6월달 지금 7월달 정도 되면은 되게 바쁘실 거예요. 시험을 치러 다니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하고는 이제 NCS 기초반에서 저는 의사소통하고 자원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중에서도 이제 자원관리를 2명이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수리 선생님께서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는 모듈형 문제를 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가 거의 이제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2번 한 반 정도까지 될 거예요. 2번하고 1시간 정도까지는 저하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조금 더 위주가 돼서 진도를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책으로 나가게 될 거고 일단 저하고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건데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항상 그렇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특히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취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갈지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짤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 많이 풀어봐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피셋 유형 문제가 나오니까 피셋 문제도 많이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형이 나오니까 모듈형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상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보다 보면 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나 뭘 준비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OT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NCS 직업기초 능력 또는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저하고는 의사소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웬만하면 벗지 마시고 같이 이제 어찌됐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합시다. 사실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끼고 계시면 제가 제일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몰라요. 전부 다 화난 것처럼 보여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다 화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뭔가 잘못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반응을 약간은 좀 크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건 이해했다, 이건 이해 안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기가 많아요. 제 수업은 다른 선생님 수업은 필기가 많지 않은데 제 수업은 필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CS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모릅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흔히들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직업기초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기업을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으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뭐 설명회나 이런 거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은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 헤매는 시간이 많으세요. 헤매는 시간이. 지금 공기업 처음 준비하시는 분. 지금 한 반 이상이 처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떤 마인드로 오시느냐면 공기업은 안정적이래. 또는 주변에서 야 공기업 한번 준비해봐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공기업을 다니셔서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주위에서 공기업을 준비를 하니까 준비를 나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야 석유공은 서울교통공사는 지극기초 능력밖에 안 친대. 그러면 석유공 한번 쳐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부터 헤매는 거예요. 원래. 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헤매시게 되는 건데 자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직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적합도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부분 1차 서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차 필기, 3차 면접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것을 관통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직무에 대한 적합도, 직무 적합도와 직무 전문성으로 우리는 채용을 할 거야.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표준을 만들 거야. 라고 야심차게 내놓은 게 NCS예요. 그래서 그런데 1차에서는 대부분 이제 서류 전형이죠. 그래서 이력서라든지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들을 보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력사항이나 자격사항, 그 다음에 교육사항이라든지 경력 및 경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력 및 경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이건 생각보다 대단히 정량적인 건데 대부분 교육이나 경험 요 부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그냥 사무 쪽이나 기술 쪽에서만 맞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나 기술 쪽으로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무나 기술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NCS라고 부르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시게 될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각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전공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일반 상식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든지 또는 일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오늘 설명회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마 라이브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라이브로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은 될 겁니다. 될 거고 그 다음에 3차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뭐 상황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PT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직무 적합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 적합도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직무 적합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직무 적합도가 있는 거고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왜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직무 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직무 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달라요.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사면 인사, 총무면 총무, 회계면 회계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 회사의 어떤 산업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같이 붙는 거거든요. 산업의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업과 공기업 중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은 눈에 보이는 공부,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공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훨씬 많은 게 대기업 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돼서 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과 관련돼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닌데 면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소서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무면 사무직으로 퉁쳐서 뽑는다고요. 여러분들이 NCS 기반 직무 설명서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사무 쪽에서도 기획, 홍보, 뭐 마케팅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무라고 하면서 이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기계든 전기든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이라고 뽑지는 않지만은 전기면 전기, 그 다음에 기계면 기계, 통신면 통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역할들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업은 순환근무예요. 순환근무인데 그냥 단순히 지역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무도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직무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직무를 오래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순환근무를 통해서 그냥 인사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적인 인사 담당자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공기업의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기업이 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회사의 정책,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정부의 정책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1차 서류 전형에서든 2차 필기 직업기초 능력이든 직무수행 능력에서든, 그리고 3차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전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기에 대한 고마움을 아세요? 그걸 느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전기가 막 고마워요? 막 우리 집에 불이 켜지면은 막 감동받고 이래요? 막 우리 집에 불이 켜지면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의 그 감동이 막 밀려오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에너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두 번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걸 느끼고 계세요? 뭐 중간에 태양광 뭐 셀은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은 와 뭔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이것도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직무적합도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무적합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를 얼마만큼 분석하느냐도 아니야. 정부의 정책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책에 따라서 공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무적합도라는 거죠. 그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 1차에서는 어디에서, 직무적합도는 어디에서? 자소서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2차 필기에서는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의사소통 능력 안에서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는 직무수행 능력에서 심평원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심평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보건지식 10문제라든지 건보 같은 경우는 건보법 20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에서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문으로 나오지는 거의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그래요.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건보라든지 심평원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는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많은 지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기업,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대놓고 자기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문들을 대놓고 내고 있어요. 왜냐?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약간 치트키 같은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대학을 가도 포스터에 앞에 제목으로 뭐가 붙어 있느냐면 4차 산업혁명과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 기술이에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지 그 위에서 민간 기업이 뛰어논다라는 게 현재 현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재 현 정부의 방향성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민간 기업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T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ITS 공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그냥 ITS 공사 중이 다른 게 아니라 도로에다가 교통망, 5G 교통망을 까는 거예요. 그걸 깔아야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중에 되면 아시겠지만 내비 기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비 기반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빨리 통신을 지연 속도 없이 도로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려주어야지만이 얘들이 판단을 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이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영역, 이 직업기초 능력에서 의사소통 능력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상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에서의 주제도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 직무적합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하고는 있으셔야 된다. 어떤 거? 회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습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읽어보라 그러면 선생님 2018년 것까지밖에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최신이에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께 마지막이던데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최신판인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읽는 것도 사실 조금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읽어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 1시간 정도 동안, 한 30분 정도 동안 따로 빼서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덤비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요. 핏셋 유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듈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는 이거 두 개 다를 합쳐서 피듈형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말을 잘 지어내요. 참 제가 공기업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지만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시중에서 말을 잘 지어낸다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장명 센스도 있는 건지 핏셋형, 모듈형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CS 사이트 어디를 들어가도 모듈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단지 지식 기반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 기반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형은 말 그대로 지식 기반형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핏셋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핏셋 유형으로 나오는 게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공기업이 한 380여 군데 공기업 중에서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국방품질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는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핏셋 유형으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핏셋에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핏셋이 언어 논리, 상황 판단, 그러니까 언어 논리 그리고 상황 판단, 자료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상황 판단이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고 자료 해석이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핏셋 유형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황 판단하고 자료 해석밖에 안 나와요. 의사소통은 오히려 잘 안 나옵니다. 의사소통 유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와 관련된 거, 직무와 관련된 게 더 많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핏셋 문제만 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듈형 문제만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으로 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의사소통,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흔히들 의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이해, 정보 능력,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직업 윤리, 기술 능력,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10개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시험 치는 데는 의수문밖에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의수문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서교공만 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공기업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서교공만 보는데 서교공은 1년에 몇 번 봐요? 2번. 상반기, 하반기. 몇 명 뽑아요? 기껏 해봐야 다 전 직렬 합쳐서 몇백 명. 한 직렬에 100명을 안 뽑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건 고시 아니에요? 1년에 시험 2번 치는 고시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게 맞지. 공기업을 100군데를 낼 필요는 없어요. 100군데를 내셔도 안 되고 100군데가 다 똑같은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0군데를 낼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시험을 비슷하게 시험을 보는 한 15군데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찍어놓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 분석도 하고 산업에 대한 분석도 하고 같이 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개 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만 하세요. 또는 진짜로 수리 능력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수리 능력만 할까? 대부분 이게 되게 웃긴데 기술직 분들한테 수리 능력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전 수리 능력이 자신 있어서요. 그래서 수리 능력을 좀 더 빨리 풀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문과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수리 능력만 왜 공부하세요? 저는 수포자라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수리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둘 다 수리만 하는 이유는 수리와 문제 해결이 푸는 맛이 나서예요. 제일 재밌어서예요. 재밌다는 의미가 수학이 무슨 재밌느냐, 수리가 무슨 재밌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는 대로 이게 느는 느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면 느는 느낌이 나는 공부. 했을 때 막 집중해서 하는 공부.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공부. 이런 공부가 우리의 만족감을 채워줬어요. 항상. 그래서 독서실 들어가서 막 문제 막 풀고 막 정신없이 막 문제 풀고 있다가 시계 딱 보면 막 한 2시간이 지나간 거야. 뭔가 모르게 뿌듯해. 우린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만족감을 주는 게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안 해요. 지문을 읽는데 내가 느는지도 모르겠고 문제를 푸는데 어차피 다른 지문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느는지도 모르겠고 나머지는 읽고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딱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평소에 안 하고 평소에 하는 건 수리하고 문제 해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맨날 제가 설명회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애가 진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와 선생님 오늘 공부 진짜 잘 됐어요. 왜요?
오늘 한 3시간 공부했는데 3시간 동안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한 20문제 푸는데 막 와 시간이 금방 가요. 수리 20문제 푸는데 시간이 금방 가면 떨어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업기초 능력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평균적으로 60문항, 그러니까 60분에 50문항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60분에 50문항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첫 번째 직업기초 능력의 공략을 할 때는 어떤 과목에서 시간을 줄일 것인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공략. 두 번째는 정확도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와 그렇다면 이건 상대평가죠. 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잘 답을 못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몇 문제 정도 맞아야 합격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드려요. 거의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상대평가야 이건.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야 우리는 합격을 하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합격선이 어떤 경우에는 60점대가 합격대인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80점대가 합격대인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점을 맞아야지 우리는 합격을 한다는 없는 거고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된다. 가 전략이 돼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될까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까와 그리고 정확도는 어디에서 늘릴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를 어디에서 더 맞출까예요. 자, 의사소통은 어차피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뒤에 간다고 하더라도 조직이의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는 대부분 모듈형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모듈형으로 나와요. 즉 지식기반형이라는 거죠. 알면 맞추고 모르면 독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면 그냥 키워드만 딱 보고 오케이 찍어버리는데 모르면은 지문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풀려고 해요. 계속 봅니다. 계속 읽거나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기반형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뭘로 가느냐 하면은 독해형이 돼버려요.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는 모듈형이면은 조직이의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 기술능력, 자기개발 능력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이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까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한두 문제 또는 이 과목에서는 한두 문제 아니면은 한 문제 뭐 세네 문제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약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시간을 줄이면 수리나 문제 해결 또는 자원관리의 계산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일단 첫 번째 이론 정리부터 하세요. 이론 정리를 기초반에서 끝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론 정리는 기초반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책에서 나오는 이론이 있다면 확장형 이론도 있어요. 확장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경영 용어라든지 또는 원래는 안 나왔는데 정보 능력에서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원래 있는 그 책들이 있어요. 워크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넘어서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플러스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파악하면서 이론 정리를 따로 가시는 거죠. 무슨 형? 확장형. 이건 어디에서? 실전에서. 하고 끝내세요. 하고 끝내세요. 한 번 딱 읽고 그 다음에 끝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번 정리 싹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언제 하느냐?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건 벼락치기로 가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시험 일주일 전에 수리 능력 계속 풀고 있다고 수리를 한 문제를 더 맞겠어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계속 풀고 있다고 문제 해결이 늘어나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수리를 잡으면 포기해야지, 그 시험은. 수리는 이미 그 전에 돼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도 그 전에 돼 있어야지.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시험 치러 갔는데 조직 이해하고 정보 능력이 나와. 그러면 조직 이해하고 정보 능력하고 일주일 전에 꺼내서 벼락치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 잃지 말라고 다른 문제집들 복모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유형 파악하면 안 돼요.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줄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이건 뒤에 가서 나머지 과목별로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과목별로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건데 수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모듈형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계산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응용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이 뭐 피셋 문제를 풀던 피셋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문제 해결에서만 피셋 유형이 나오는 거고 직무적성 유형도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직업기초 능력 유형이야. 이게 직업기초 능력 유형이에요. 뭘 자꾸 피셋 유형이고 뭘 자꾸 모듈 유형이야. 이게 그냥 직업기초 능력 유형인데. 피듈형. 그게 직업기초 능력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듈형 공부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피셋 공부를 할까요? 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건데 뭐 솔직히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해요. 모듈형만 준비하면 돼요. 피셋만 준비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가벼울 것 같아서 혹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해주는 어른들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건 제 고백인 거고.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강의를 한 게 제일 오래됐어요. 그리고 설명회도 제일 오래 했고 제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전문으로 해서 강의를 한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라고 있어요. 1세대라고 저하고 뭐 김태형 쌤 지금 있는 김태형 쌤하고 뭐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있어요. 1세대라고 해서. 4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안 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강의 안 하시고 그리고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김태훈 선생도 하고 있고 연세가 있지만 뭐 하고는 있어요. 연세가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농담을 해도 뭐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공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NCS에 대한 역사만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부터 올라가요. 근데 전부 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얘기하지 말자. 약간 화가 나서. 3분만. 원래 직무 표준을 어떤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었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려고 노무현 정부 3년 차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말에 이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진들을 싹 모아서 1년 동안 막 한 거야.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니까 힘이 쭉 빠지잖아요. 레임덕이 좀 일찍 걸렸잖아, 노무현 때가. 그러니까 일찍 걸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야. 목차까지 정리해 놓고 이게 5년 프로젝트로 간 거예요, 원래는. 5년인가 10년 프로젝트로 갔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뭐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목차까지 잡아놓고 이제 퇴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갔죠. 채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론이 안 좋아질 때가 있었잖아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청년들 취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업 취업이 지금 조금 늘고 있으니까 실제로 는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는 거예요. 공기업이 채용이 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상 늘게 된 건데 느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준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아 보아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뭐가 나왔었느냐면 그러면 스펙을 없애자라고 해서 스펙 초월 소셜 리크루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3번 정도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게 없어진 거야. 그때 여러분들 난리 났었어요. 마사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류 전형 아무것도 안 넣고 휴대폰 인증만 딱 하면은 본인 인증만 딱 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자소서 5개 쓰고요. 논술형으로 되어 있는 걸 위에서 시간이 가요. 2시간. 그거를 1000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를 칠 자격이 주어져요. 그걸 합격하면. 그러면은 면접은 어느 정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2배수를 뽑았어요. 거의 그때는. 그래서 스펙추얼 소셜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마사회가 한번 열렸는데 다운이 된 거야. 사람들 난리 났어요. 단톡방에서 막 다른 사람들은 보이나요? 저는 X자가 뜨는데 왜 그런 거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거를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표준화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걸 6개월 만에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뒤지다 보니까 목차로 잡아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워크북 자세히 보면요. 목차가 겁나 좋아요. 목차만 1년을 잡았다니까 얘들이. 목차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워크북을 다 짜깁기 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의 워크북은 진짜 하등 쓸모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진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제 오면서 괜찮아진 거예요. 실제로. 와, 제발 이런 역사로도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기업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피셋이든 직무적성이든 이건 그냥 직업기초 능력 유형이에요. 그러면 수리나 문제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첫 번째 시간을 구애받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회독을 하셔야 돼요.
자, 봐요. 이거 기본 수업 회독은 3회독 기본이에요. 3회독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유형이 다 파악되니까. 그러니까 수리나 문제 해결은 무조건 회독.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이론 정리. 그러면 이거는 이론을 회독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론을 회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양으로 가는 건 뭐냐? 의사소통하고 자원관리예요. 의사소통하고 자원관리가 양치기로 가요. 양을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아요. 근데 자원관리에서 계산 문제는 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정을 파두기도 하고 노가다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의사소통도 똑같아요. 의사소통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의사소통은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양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다른 문제집들을 사셔서 비문학 지문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이 의사소통하고 수리능력하고 자원관리 빼고 자원관리 빼시고 첫 번째 빼시고 수리능력, 문제해결, 조직이해 정보, 대인관계, 직업윤리, 기술능력, 자기개발 능력까지는 자원관리만 딱 빼고 의사소통은 다른 문제집으로 비문학 지문을 풀면서 양으로 매일 한 두세 개씩만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면서 회독이에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 다 한 3회독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모로 넘어가세요. 무조건 복도 모의고사로 넘어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 전공을 본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비중이 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처음에 시작하면 6 정도로 두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을 4 정도로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공을 6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4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제일 좋아요. 하루에. 오케이? 하루에 10시간은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진짜로 10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름 되게 바쁘거든. 그렇지 않아요? 나름 바쁘거든. 10시간씩 공부할 짬이 안 나. 나름 되게 바쁘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무시는 시간 몇 시간 정도예요? 좋다. 8시간을 잔다고 쳐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잔다고 쳐요. 8시간 자면 많이 자죠? 아닌가? 그러면 16시간 남잖아요. 그러고 10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지. 6시간 남는다? 6시간이면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와우까지는 못하겠다. 아니면 술 마시고 와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시간이야. 근데 왜 이 시간이 되게 웃기죠.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이 시간이 나오는데 공부할 때 왜 우리는 이 시간이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이 6시간 이상을 우리는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거리에 버려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멍 때리는데 버려요. 여섯 시간 이상을 우리는 그렇게 써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내 동선 파악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서 꿈나라 하고 해놓으면 뭐예요? 이거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 지킨 적이 언제 있어요? 이건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는 나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멍 때리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내가 얼만큼 꾸물거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취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를 할 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동선을 파악하세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니까 동선이 이렇게 된다. 난 몇 시간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동선을 파악해 놓으면 내가 시간 관리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꼭 해놓으세요. 제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시간을 줄이고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도. 뭘로? 직무 문제로. 직무 문제나 복합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실제 시험에서는 나머지 때 수리 능력에서 남들이 안 풀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대부분 필승 문제예요. 보통 유형을 파악하다 보면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필승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라고 하면 어차피 필승 문제 나오면 기본적인 문제 빼놓고 긴 문제는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넘어가는 문제니까 굳이 필승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6개월 이상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돼요. 다른 데서 시간을 줄여서 여기에 필승 문제, 남들이 풀지 않는 필승 문제를 한 문제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요거까지는 얘기하고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사소통은 총 3가지 유형이에요.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모듈형이에요. 모듈형이라고 해서 문서 작성법이라든지 문서 작성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 형식이라든지 문서 작성법이라든지 문서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청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경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장 부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휘 어법과 관련된 것들 나와요. 저는 어휘 어법을 안 해드려요. 저는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휘 어법은 따로 여러분들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어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듈형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모듈형이 있어요. 이 모듈형 2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모듈형은 뭐냐면 직무적합형 모듈형이에요. 직무.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합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왜? 대부분 여기에서도 시간이 줄고 여기에서도 시간이 주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시간이 안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지문을 안 읽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문을 안 읽고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무적합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것까지 제가 오늘 다 적어 드릴 거예요.
회사 뭐를 보면 되는지까지 다 적어 드릴 거예요.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 문제, 그러니까 복합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이 복합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거의 조직 이해 문제하고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직 이해 문제하고 또는 직업윤리 문제하고 의사소통하고 같이 나와. 그러니까 독해 유형처럼 나오는 거예요. 독해 유형처럼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듈형은 아예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지문을 싹 다 줍니다. 싹 다 주고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집 잠깐 보시면은 몇 페이지 보시느냐 하면 101페이지 잠깐 보세요. 39번 101페이지 39번 문제 잠깐 보세요. 자, 39번 문제 보면은 101페이지 39번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개정 안 된 책 가지고 계시는 분. 개정 안 된 책 가지고 계시는 분은 조직 이론이라고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조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의사소통 안에 조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손 소독했어요. 네. 40번. 100페이지 40번 문제. 자, 이거 보면은 다양한 조직 유형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자료에 따라 사례를 분류한다고 하였을 때 보기에 제시된 사례가 해당하는 조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마 조직 이론에서 배우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직 이해 시간에는 수업을 안 해요. 수업을 안 하는데 우리가 조직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형태별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직의 종류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직능제가 있고요. 직능제가 있고 사업부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제가 있어요. 그 외에 팀제도 있고 네트워크제도 있어요. 팀제, 네트워크제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공기업이 사용하는 건 요 4개밖에 없어서 거의 보기에는 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는 차지하고 그냥 볼게요. 직능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 중심으로 부서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으로 부서를 형성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이사가 있고 이사 밑에 뭐 인사, 총무, 뭐 예산 관리, 생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들. 이런 형태가 대부분 직무 중심으로 부서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가 어떤 팀을 꾸려가기에 유동적인 팀을 만들어가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사업만 하게 되면 그냥 조직이 비대해질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관료제 사회거든요. 관료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관료제이다 보면은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방만해집니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해 경영 혁신을 위해서 조직을 다운사이징, 다시 얘기하자면 조직을 통폐합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직을 통폐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부별로 조직을 용이하게 나눠놓은 것, 요것을 사업부제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조직이 비대해져서 경영혁신으로 인해서 조직을 다운사이징 시켰다. 어디에서 어디로? 직능제에서 사업부제로 갔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리액션 잘해줘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프로젝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트릭스제와 프로젝트제는 전부 다 둘 다 신규 사업을 합니다. 신규 사업을 합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임시 조직을 만들어요. 임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매트릭스제와 프로젝트제는 둘 다 임시 조직입니다. 둘 다 임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둘 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가 여기에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매트릭스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완벽히 정착시키고 확장시켜가요. 즉 조직을 정착시키고 사업을 확장시켜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제는 그냥 해체해요. 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라고 얘기를 하는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그래서 해체를 시켜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수원이 원전 건설권을 따내어서 어떤 나라에 원전 건설권을 따내서 원전 건설만 해주기로 했다. 는 프로젝트제일까요? 아니면은 매트릭스제일까요? 프로젝트제. 원전 건설만 해주기로 했으니까. 원전 건설 후 관리 감독까지 해주기로 했다. 매트릭스제. 똑같은 사업인데 매트릭스제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요거에 대한 지식을 알았어요. 요거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보자고요. 위에 거는 조직 이론 안 읽어도 되죠. 위에 거는 조직 이론 안 읽어도 되죠. 안 읽어도 되는데 밑에 보기를 보시면 보기를 밑에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보기만 보자고요. 보기를 읽어보면 이건 무슨 제? 무슨 제도? 매트릭스 제도. 정착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매트릭스 제도. 이게 지식기반형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부터 다 읽으면서 이해하고 밑에 보기를 읽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근데 위에 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밑에 보기만 읽었을 때 금방 문제가 풀리죠.
이게 은근히 1, 2분씩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한 1, 2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모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직무적합형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식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하다가 지식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드립니다. 뭐 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요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괜찮으시죠?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셔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싹 습득이 돼야 돼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그러니까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냥 에너지 전환 정책이 뭐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된다 이게 아니에요. 수요 관리부터 시작해서 공급 관리까지 어떤 식으로 한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OC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 간접 자본인 거죠. 도로공사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항공, 철도 이런 쪽이죠.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사회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사회 인프라 시설이니까 당연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서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뭐 5G가 어쩌고저쩌고,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인공지능의 인공신경망의 기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문학 지문처럼 나옵니다. 이게 비문학 지문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것 중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무엇을 검색하면 되느냐면 알아두면 편리한 복지제도 50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 대상, 방법,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지제도 50선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지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면이 어떠냐면 이런 것들은 비문학 지문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은 비문학 지문 아니면 설명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요즘에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엄한 설명서가 안 나와요. 대부분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도 나옵니다. 복지와 관련된, 복지 정치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들 나옵니다. 그건 제가 비문학 얘기를 할 때 하는 거고, 이거를 나오면은 설명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권은 두 가지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의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무수행 능력에서 지문으로 나올 때 직무수행 능력에서 금융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거시경제와 그에 따른 지표 그리고 플러스 뉴노멀 시대의 경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양적 완화 시대, 뉴노멀 시대의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권은 용어를 알아야 돼요. 금융권을 가시려면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와, 겁나 많다, 씨. 건축 토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LH라든지 SH라든지 다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들 있죠.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이건 어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서처럼 나오고 이거는 대부분 비문학 지문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문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 보통 의사소통, 의수문만 나오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50문제라면은 50문제 중에서 거의 한 18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18문제에서 20문제 가까이 나오면 지문이 한 5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3개에서 4개가 전부 다 이쪽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안 읽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읽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면 그럼 독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도 차이가 난다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유형인데 독해는 대부분 보도자료나 비문학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의사소통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형부터 시작해서 직무 유형 그리고 마지막 독해 유형까지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